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산 세무 2급의 90회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교재는 709페이지를 가주시고요. 자, 얘도 90회 기출도 뭐 54%, 세무 2급이 그렇게 합격률이 전년도 대비 많이 높았던 편이고요. 그러니까 문제 난이도가 조금 쉽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문제에 변형되는 부분들도 잘 고려하시고요. 첫 번째 문제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표시하는 것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설명인데,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 때 자산하고 부채는 유동성을 가지고 1년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배워야 하죠. 유동성이 높다는 얘기는 현금성이 높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계하여 순액으로가 아니라 총액으로 표시하는 거죠. 모든 재무제표의 요소는 총액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고요. 수익과 비용도 자본금은 액면이죠. 주식수, 발행 주식수의 액면가액을 곱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법정 자본금으로 구분합니다. 1번에 틀린 설명은 2번이고요. 물가가 하락할 때 당기순이익이 가장 적게 계산되는 평가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가가 하락하면 원래는 이렇게 물가가 대부분 상승하죠. 이렇게 상승하면 당기순이익이 가장 적게 나오는 건 후입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나중에 매입한 건 높은 단가지만 얘를 먼저 파는 걸로 매출 원가라는 비용화 처리하니까. 그러나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면 가장 예전에 먼저 매입한 걸 먼저 판매하는 선입이 이제는 높은 단가가 매출 원가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커지고 이익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상승한다는 가정에 반대를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상승할 때 가장 이익이 크게 나는 게 선입이니까 하락하게 되면 반대로 이익은 가장 적게 계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취득원가로 볼 수 없는 건 취득이랑 관계없는 게 답이겠죠. 취득이랑 관계 있으면 취득세, 자본화 대상 비용, 건설 중인 자산, 설계랑 관련된 건 설계비용, 자산의 원가. 그런데 건물이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내가 팔아먹기 전까지는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재산세는 보유하는 기간 동안 내는 거지 취득 시점에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죠. 뭐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우리가 세금 중에서 취득할 때 부담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금 중에 하나가 취득세고, 그리고 수입할 때 부과하는 관세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은 취득 원가에 늘상 언제나 포함되는 거고요. 자, 네 번째, 19년도 1월 1일에 발행을 했대요. 사채를. 그리고 이자는 매년 말에 지급을 하는데 다음 중에 설명된 것 중에 잘못된 것을 고르래요. 자, 요 문제를요, 요쪽으로 넘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1월 1일에 이렇게 발행을 했다면 유효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보다 높아요. 반대로 말하면 액면 이자율이 유효 이자보다 낮죠. 낮으면 내가 낮으니까 할인 발행되는 거예요. 발행가액은 낮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처음에 발행했을 때 사채는 만기 때 상환해야 할 금액이 10이고요. 그리고 뭐 돈 받은 금액이 92669가 될 거고, 할인만 적겠습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92669 빼기 10, 7331 이렇게 잡았겠죠. 이게 19년도 1월 1일에. 그럼 이게 지금 만기가 3년이잖아요. 그러면은 2019년도 12월 말에 한번 상각을 하고, 2020년도 12월 말일에 상각을 하고, 그리고 2021년도 12월 말일에 마지막 상각하면서 갚는 거네. 만기가 되는 거니까 3년 뒤에. 자, 그렇게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19년도 결산일 현재 사채 장부가액은 액면가액보다 낮다. 당연하네. 액면은 10이고 장부는 얘가 있을 테니까. 왜 이렇게 잡냐면 사채가 장부상에 이제 10이 들어가면 할인 발행 차금이 사채 밑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이걸 차감한 걸 장부가액이라고 부르는 거야. 요건 액면가액, 요건 장부가액. 당연히 작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19년도 현금으로 지급되는 이자는 우리가 이렇게 발행을 하면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하지만, 상각은 하더라도 매년 지급하는 현금 이자 지급액은 매년 동일한 거야. 8,000원씩. 근데 이자 비용으로 인식되는 금액이 매년 다르죠. 왜냐하면 8,000원만 이자 비용이 아니라 먼저 지급한 이자가 1년이 경과될 때마다 이자 비용으로 대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할인 발행 자금이 상각되는 금액만큼이 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지급하는 이자 8,000원은 정확한 설명이고요. 21년도 말에 이자 비용을 인식하면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은 제로가 된다. 21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3년 동안 생각하면 할인 발행 차금은 빵 되고요. 액면가액 10만 원 남고요. 만기 때 상환하고 거래는 끝나는 거예요. 맞네요. 이것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가액은 매년 요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한 상가액은 매년 증가합니다. 매년 증가하니까 이자 비용도 매년 증가하겠죠. 그게 할인 발행 차금이 상각이 되는 과정이에요. 틀린 설명으로는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 여기서 이제 할인을 얘기했으니까 반대로 잠깐 바꿔볼게요. 이게 할증이 되잖아요. 그럼 할증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반대죠. 사채가 10이다. 액면이. 근데 현금으로 더 많이 받은 거죠. 먼저 받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나중에 더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현금이 사채가 10만 원에 발행됐대. 인기가 좋아. 12만 원. 그럼 차이 나는 요 금액을 우리가 이제 할증이라고 부르죠. 뭐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계속 죽는 거야, 얘도. 할증이. 할증은 대변에 있고요. 그 미리 인식한 걸 선수수익이라는 개념처럼 생각하셔도 돼요. 그만큼이 죽어요. 그런데 매년 지급하는 이자는 똑같거든요. 예를 들면 8,000원이라고 하면 매년 똑같습니다. 근데 이자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 할증 발행 차금이 매년 죽을 때 매년 죽는 걸 상각이라 부르는데 할증 발행 차금도 매년 상각하는 금액은 매년 증가해요. 할증은 매년 증가해요. 근데 지급하는 이자는 현금 이자는 동일합니다. 그럼 전체 8,000원 중에 할증 발행 차금이 증가될 때마다 차변에 그 남은 잔액인 이자 비용은 어떻게 되겠어요? 매년 감소하겠죠.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할증 발행 차금이든 할인 발행 차금이든 매년 상가액은 언제나 점차 증가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하나 외우세요. 할인이든 할증이든 상가액은 둘 다 매년 증가합니다. 근데 얘가 증가하니까 이자 비용이 감소하고요. 할인 발행 차금이 대변으로 죽으면서 이자 비용으로 업되기 때문에 할인 발행 차금했을 때는 그 이자 비용이 증가되는 거였고요. 그렇게 좀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해서 뭔가 예제가 나왔을 때 조금 쉽게 문제를 푸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5번에 재화를 팔았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 중에 옳지 않은 것은 매번 나오고요. 지금 보시면은 재화라는 거는 그 소유를 판매자가 가지고 있으면 판매한 거 아니에요. 구매자에게 가야 내 거 아니죠. 내 거 아니면 그때야 비로소 아유 팔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머지는 뭐 맞는 설명이니까 쭉 한번 훑어보시고 6번 문제 2021년도에 매출원가를 구하시오. 이제 할 수 있겠죠. T자 계정을 그리시고요. 이렇게 제공품 T자 계정, 제품 T자 계정 그린 다음에 제공품 기초, 제공품 기말, 기초, 기말 넣고요. 기초 제품, 기말 제품, 기초 제품, 기말 제품 넣은 다음에 단기총 제조원가를 이쪽에 넣고 나서 마감하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 넘기고 합쳐서 얘를 빼면 매출원가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언제나 똑같이 앞에 관련된 문제 있었으니까 같이 한번 또 연계해서 직접 손으로 풀어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에요. 자,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건물 관리 면적은 면적 어때요? 괜찮죠? 검사랑 관계가 있죠. 인과관계 찾는 거예요. 노무관리, 아무래도 노무관리는 사람과 관계가 있으니까 종업원수가 많으면 노무관리도 많이 들어갔겠지. 근데 구매하는 부문이 기계시간을 가지고 원가를 발분하는 건 좀 약간 인과관계가 아주 많이 매칭되진 않죠.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구매하는 부서는 구매 횟수라든지 주문 양이라든지 뭐 그런 거 가지고 판단할 수 있지만 기계시간은 너무 약간 인과관계가 너무 많이 괴리감이 있는 기준이 되겠죠. 자, 8번 문제. 과소배부를 했대. 결국은 뭐냐면 나보고 이거 구하래.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 차이를 물어보래요.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예정배부를 하고 실제 발생액을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걸 인식하는데 배부 차이가 200이었고 200이 얘가 과소였대. 그럼 얘가 많았다는 뜻인 거네. 됐죠? 자, 이 예정배부를 알아내기만 하면 실제 금액은 금방 알아낼 수 있거든요. 예정배부율은 시간당 5,000원이고요. 실제로 작업시간은 1,000시간이었대요. 그러면 두 개 곱해서 500만 원을 미리 예정배부 했었을 거예요. 근데 예정배부가 더 과소였대요. 얘가 과소였다는 얘기는 200만 원만큼 실제가 더 많았었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럼 실제 금액은 700이라는 걸 뭐 아주 단숨에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정 배부하는 금액은 예정 배부율에다가 그 배부율을 적용하기 위한 실제로 소요된 시간이나 실제로 소요된 어떤 그 기준을 곱하는 거죠. 다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만들고 과소니까 얘가 700이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예요. 원가가 제일 쉽습니다. 사실. 9번 문제. 개별과 종합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설명을 찾으세요. 뭐 이거 또 나왔네. 그치? 개별은 공정 아니고요. 종합은 작업별로 못해요. 보자마자 2번이고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공정이 나오면 종합입니다. 그리고 개별이 나오면 당연히 개별 원가 계산인 거고요. 자, 문제가 이것도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원재료는 공정 초기의 전량 100%, 가공비는 균등 투입. 재료비와 가공비의 환산량을 구하는데 기초가 없어요. 그리고 투입이 600개래요. 그러면 전체 600개밖에 없는 상태고 기말에 400개가 있는데 그게 60%면 나머지 완성된 건 200개라는 뜻이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중에 어떤 방법으로 하든 결과는 똑같죠. 보면은 200개, 400개, 600개는 재료비. 다시 200개, 64, 24, 240개, 440개는 가공비. 이렇게 구하면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치? 이렇게. 이게 평균법이든 선입이든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유는 기초가 없으니까. 기초가 있으면 얘가 먼저 완성된 건데 이게 다 완성된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얘는 기초가 없어서 좀 단순하게 간단하게 예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합격률이 높죠. 우리가 세무 2급을 되게 어렵게 공부해서 시험장에 갔는데 우리가 공부했던 원가를 배분하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나오지 않으니까 이 시험 봤을 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화가 났겠지. 그치? 공부 좀 덜 할 걸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은데 그치? 왜 그렇게 우리가 한 거지? 뭐지? 무엇을 위해서?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좀 난이도를 높여야지. 전년도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웃긴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했어요, 제가. 쉽게 나오면 좋죠. 11번 문제. 면세사업자가 영세율을 받으려면은 면세를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해야 영세율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국내 거래도 영세율 적용되죠. 로컬 LC. 면세는 부가세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 면세는 면세가 아니죠. 영세율이 그렇지. 매출세액은 빵인데 매입세액은 엄청 많아. 다 돌려받잖아. 면세 제도는 매출에 대해서 세액이 없어. 근데 매입세액이 있지만 공제를 못 받아. 그게 아주 큰 눈물 나는 일이죠. 자, 면세를 포기하면 3년간 다시 면세를 받을 수 없어. 3년이라는 기간이 있죠. 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내가 선택하면 3년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는 나한테 못 들어오는 게 면세 포기 하고요. 간이가 세자 포기하고 이거 두 개가 3년 동안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러니까 잘 선택해야지. 강을 잘 건너야 돼. 잘못 건너면은 되게 이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틀린 설명을 찾으래요. 원칙적으로는 사업장마다 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등록한다. 맞죠? 신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자 개시일 전에 할 수 없다? 있다. 틀린 말. 요거 어서 많이 본 문제 같은데 12번에 2번 틀린 말. 앞에서 우리가 모의고사나 이런 문제에서 푼 경험이 지금 너무 확신이 드네요. 이게 똑같은 예제를 봤던 것 같아요. 앞에서 많이 풀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13번 옳지 않은 설명을 찾아봅시다. 법인사업자랑 직전 연도 3억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전자발행한다. 맞네요. 두 번째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우리가 착오 기재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 우리가 수정세금계산서라는 항목에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발행할 수 없다? 있죠. 근데 그게 이 정도는 무조건 발행하라는 거고 1억이고 5천만 원 벌어도 발행하고 싶다는데 나보 세무서에서 안 된다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발급하면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한다.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안 했을 때 막 가산세 묻고 그랬죠. 가산세 때문에 우리 힘들어요. 그쵸? 실기 시험 준비하실 때. 자, 14번 문제.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고르래요. 우리 종합소득 신고할 때요. 이 배사 근연기 끊고 퇴양은 종합소득으로 안 하고 분류 따로따로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죠. 퇴직은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죠. 아예. 자, 15번 종합소득세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래요.
종합과세 제도는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한다. 맞는 것 같지만 아니죠. 모두 더하나요? 아니죠. 분리과세라는 소득은 제하죠. 얘는 2배사 근년기라는 모든 소득 안에 이자랑 배당을 다 더했을 때 2천만 원 이하면 안 나잖아요.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돼 버리죠. 모든 소득을 합산하진 않죠. 이거 틀렸고요. 틀렸고요. 두 번째, 소득세 과세 기간은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하는 거랑 아무 관계 없죠. 그냥 개시나 폐업이 관계 있는 건 부가세가 그래요. 받지 않는데요. 그럼 맞는 설명이죠. 요건 맞는 설명. 틀린 설명, 얘가 틀렸고 얘는 맞는 설명이고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네, 세 번째, 이자나 배당에는 연금 소득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한다. 요게 약간 논란이었는데 요즘엔 사업소득도 일정 소득에 대해서는 열거주의를 과세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태. 예를 들면. 근데 왜 그렇게 어려워졌냐면은 이자나 배당 말고도요, 유형별 포괄주의라는 과세 방식은 극히 한정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양한 소득에 대해서 유사소득이라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이자와랑 배당인 거고, 예를 들어 연금소득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세법에 열거된 것만 과세하지 않는, 그러니까 대부분 아주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유튜버들이 벌어들이는 소득, 그런 게 원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생기는 소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원칙적으로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채택한다라고 하는 말이 조금 다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정답에서 배제, 틀린 설명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정답을 네, 2개를 했고요. 예제에서는 거주자 납세지는 당연히 원칙적으로 주소지가 없을 때 거소지 그렇게 구분했죠. 그래서 답을 1번과 3번으로 일단 인정하고 정답을 학생들에게 이제 공지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전표 한번 가볼게요. 어려운 문제가 있었나? 자, 1번 문제. 요거는 말로 좀 하겠습니다. 제조공장의 직원들을 위해서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연금 계좌에 넣었대요. 우리 DC형, DB형, 확정 기여형, 확정 급여형, DB형은 확정 급여형. 확정 기여형은 종업원들에게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형태니까 퇴직급여라는 비용을 즉시 처리하고요. 제조로 분류되니까 제조로 가는 거죠. 만약에 DB형이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분류하시는 거고. 분계 어렵지 않아서 이거 손으로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3월 17일자에 스튜어디스 교육을 진행하고요. 영업팀 고객 친절을 위해서 강의로 40에서 원천 징수를 제하고 나머지를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대요. 그래요? 필기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지금 90회 기출 제가 이제 회사는 열어놨고요. 누가 와서 뭘 했든 결국은 이 돈이 나간 이유는 직원들을 교육하는 비용이니까 개정 과목은 교육훈련비로 가면 되겠고 영업부랑 관계가 있는 교육훈련비니까 판관비로 가면 되고요. 40만 원에 우리가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스튜디오스에게 대가를 지불하면 다 주면 안 되죠. 그도 개인이니까 원천징수하고 주는데 그걸 언제나 예수금으로 처리를 하고 나머지가 이제 보통예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얘만 입력을 지금 제가 좀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제품을 팔고 잡아두었던 외상매출금이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거래. 불포함. 근데 회수불능 채권으로 확정돼 가지고요. 대손 처리 안 돼요. 충당금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래요. 우리 충당금이 있는지 확인하러 가볼까요? 시산표로 들어가서 얘가 7월 12일 외상매출금 밑에 충당금이 있는지를 보니까 250이 있네요. 그럼 250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300만 원의 대손 충당금, 300만 원의 외상매출금 중에 250만 원은 충당금을 처리하고요. 나머지는 비용 처리하고. 대변에 외상매출금을 먼저 제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당금의 잔액이 250이 있다는 걸 먼저 확인하시면 나머지는 대손상각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매출채권이니까 판관비 계정으로 됐습니다. 저는 외상매출금을 먼저 넣었어요. 대손충당금을 바로 계정과목을 그냥 조회하지 않고 코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설정을 좀 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를 분계를 바꿔볼게요. 여기서 어떻게 바꾸냐면 만약에 외상매출금이 부가세가 있었대요. 그래서 부가세까지 30만 원이 받을 수 없게 된 거야.
330이었대요. 그리고 부가세 대손세 공제받을 거래. 그럼 분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분계는 외상 매출금이 330이다. 그럼 먼저 어떻게 분계하시냐면 부가세 예수금 공제받을 거니까 예수금 죽는 거죠. 자, 그 예수금을 죽일 때 그 금액을 30을 먼저 죽이고 그럼 나머지 대손 처리할 건 결국은 얼마예요? 똑같죠. 300인 거예요. 그 300 중에 충당금이 250 있으니까 그거 먼저 제거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대손상각비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손세액을 공제받는다고 해도 결국은 이 중에 30만 원 부가가치세만큼은 예수금으로 상계 처리해서 그만큼 공제받도록 처리해주고 나머지 대손 처리하는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대손세액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니까 여러분은 대손세액이 있는 케이스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아무래도 시험 볼 때 도움이 좀 되겠죠. 자, 10월 11일자 좀 볼게요. 회사가 발행하고 있었던 사채가 액면가액이 5천만 원인데요. 이 중에 3천만 원만 3,085만 원에 조기 상환했대요. 할인이든 할증이든 어려우니까 그건 잔액이 없대요. 자, 그럼 먼저 할 일은 사채를 갚은 거죠. 사채는 부채죠. 부채에 갚은 부채의 감소는 차변이죠. 사채를 액면가액 3천만 원만큼을 상환하는데 대변의 보통예금은 사실은 3,085만 원이 나갔으니까 빨리 갚아가지고 우리는 손해가 났네. 그쵸? 대전 과목을 F2 눌러서 해야 되겠다. 사채, 상환, 손실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사채 액면가액에다가 사채가 액면가액이 5,000원인데 이 사채랑 관계되는 할인 발행 차금이 만약에 500이 있었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 얘는 잔액이 없다 그랬지만 우리는 있다고 해보는 거야. 500이. 그리고 갚은 돈은 그냥 이 중에 3,000 갚은 거고 이 중에 얘를 3,085만 원을 갚았대. 만약에 그랬다면 사채 상환한 가액은 어쨌거나 3,000이죠. 이때요. 사채가 상환되면 누구도 같이 상환되냐면 할인도 같이 죽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처럼. 대신 할인도 이 중에 딱 300만 원 넣지만 딱딱 비율만큼만.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이 3,085만 원이 나가면 차변에 이 차이 나는 금액만큼 방금 전에는 85만 원이지만 300까지 포함한 금액이 되겠죠. 그 금액이 사채상환 손실이 잡히는 거예요. 할인이 있으면 할인이 차변에 있으니 대변으로 죽을 때는 전체를 갚았으면 전체가 죽고 이 중에 이만큼만 죽으면 나도 이만큼 죽는 거야. 같은 비율로 이렇게 할인이 있으면 이렇게 할증이면 할증이 대변에 있으니까 차변으로 죽으면 되고요. 자, 이거는 주식을 발행하는 거래고요. 지금 유상증자를 만주, 액면가액은 1,000원, 2,000원에 발행했는데 보통예금에 들어왔대요. 이때 수수료 30만 원은 아직 미지급됐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는 50만 원이 있대요. 이래저래 뭐 엄청 많네요. 자, 얘도 열어놓으시고 12월 10일자에 제가 손으로 먼저 하고 여러분은 그냥 입력을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이 가늠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본금은 요렇게 자본금이죠. 1,000이에요.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돈은 2,000원에 발행됐네요. 그러면 2,000만 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거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1단계. 그리고 나서 김 법무사 수수료 30만 원이 있었대요. 미지급됐대요. 그러면 미지급금 잡으면 되죠? 주된 매입이 아니면 우리는 언제나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니까. 자, 그러면 미지급금으로 나가야 될 30은 비용인데 비용 처리하지 않고 주식을 발행할 때 초과금이 있었으니 거기서 제하고 나머지를 주발초를 잡는다. 1단계 이렇게. 그럼 930 기다리고 있고요. 자, 마지막. 이날 내가 이제 주식과 관련해서 이제 뭔가 처리를 하는데 930이 아니고 30 나갔죠? 970. 죄송해요. 970. 자, 했는데 이날 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지만 그전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었는지 50이 있더래요. 그럼 50만 원 남기고 주발초를 다 잡는 거 아니죠? 우선 산게아니까. 자, 할인 죽여요. 이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50을 죽여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주발초를 잡는 거죠. 주발초가 두 번 삭제되네. 1,000 잡았다가 97 되고요.
97에서 50을 까고 나머지를 진짜 주발초록을 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자본금 1000, 주발초 920, 그리고 미지급금 30, 할인발행차금 50. 미지급금에는 법무사, 김법무사 꼭 거래처 걸어주시고, 이렇게 입력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자, 이제 메인 매출 가볼게요. 다음과 같이 원재료를 매입하고 대금 중에 50%는 보통예금, 나머지는 다음 달 말에. 이거 51번 걸어서 원재료 잡고 현금 나가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나가는 거죠. 주의사항은 아래쪽에 현금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보통예금인 거야. 세금계산서에는 보통예금까지 디테일하게 나와요. 보통예금이 결국은 실생활에서는 현금과 동일한 거니까 세금계산서는 그냥 현금이라고 돼 있지만 분개할 때는 보통예금으로 해야 된 거. 이런 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51번의 과세 매입으로 여러분이 입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니까 이건 넘어가고요. 다음 문제를 좀 볼게요. 7월 23일, 7월 20일자. 그러면 요거 잠깐 닫을까요? 닫고, 요것도 닫고, 메인 매출을 좀 열을까요? 자, 7월 20일자로 가볼게요. 두산기공에서 2월 5일에 구입했던 기계장치 하자가 있어서 반품했대요. 그러면 나는 물건만 보낸 게 아니라 그 물건에 대한 가격이 취소가 돼야 되니까 받은 거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마이너스 2,000에 200짜리를 받았대요. 그리고 전에다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걸어놨었겠지? 그걸 다 떨었대요. 이것도 결국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건 동일하죠. 51번. 반품한 거지, 간단하게. 금액이 마이너스가 끊긴 거야. 근데 지금은 마이너스를 끊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자로 발행되기 때문에 걔를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 마이너스를 끊는 거야, 이제. 전자 발행 받았고요. 아래쪽에 하단 부분은 외상 걸면은 외상 매입금에 걸리니까 그냥 혼합을 걸어서 뭔가 좀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자, 원재료가 아니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취소하는 거야? 기계장치를 취소하는 거죠. 그럼 기계장치 자체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게 하고, 그냥 대변에다가 미지급금을 까시면 되죠. 미지급금으로 납부할 걸 미지급금이 상계가 되면 되니까. 매입매출전표에서는 이렇게 음수 처리하는 걸 마이너스 거래로 일어날 때는 오히려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자, 한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 제품을 200만 원에 판매하고 전자계산서를 발행했대요. 여러분,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면 더 볼 거 있습니까? 그냥 13번 면세 매출 끝나는 거죠, 지금. 아주 쉬워요. 200이고요. 부가세는 없어요. 면세거든요. 거래처. 한국 걸고, 전자죠. 전자 걸고요. 자, 분계는 다음 10월 16일에 보통 예금으로 입금될 예정이래. 이게 뭔 말이야? 그럼 결국은 아직 안 받은 거잖아요. 외상이지. 이런 말을 주는 이유는 뭐지? 한 명 얻어버리려고? 합격률을 낮추려고? 에이, 우리가 자세하게 읽는데, 그치? 이거 보자마자 보통 예금 걸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누군가는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잘 수정하셔서 점검하시면 돼요. 자, 9월 9일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영세율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대요. 12번 영세 매출 거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넘어가고요. 5번 문제. 대표이사가 업무용으로 타고 다니는 2500cc의 승용차에 타이어를 교체했고요. 대금은 15만 원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대요. 차변 계정 과목은 차량 유지비로 처리하래요. 그러면 차량 유지비로 처리한다는 말이 결국에는 이 차량 유지비가 2500cc의 승용차이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차량 유지비지만 이 차와 관련된 매입세액 자체는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 알아야죠. 세금 계산서를 받았고 부가세가 있는데 업무용 타고 다니는 거라고 할지라도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에 대한 건 매입세액이 불공이란 뜻이죠. 자, 그러면 9월 16일자에 딱불공 걸어놓고 딱불공? 웃기네 말이. 딱불공 걸어놓고 아래쪽에 승용차 구입액이 48만원에 48,000원이네. 우리가 용마예요? 이영 타이어. 전자 받았네요. 자, 아래쪽에 왜 불공입니까? 왜긴 비영업용이니까 확인. 자, 분계는 아래쪽에 뭔가 좀 지저분합니다. 그러면 혼합. 자, 얘를 전부 다 차량 유지비로 걸고요. 업무용 차량이니까 판관비 차량 유지비를 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대변해요.
현금으로 결제한 건 15만 원이 있대요. 나머지는 외상이래요. 주된 매입 아니죠? 미지급금 378. 이렇게 잘 걸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를 좀 볼까요? 자, 1번 다음 자료를 가지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우리 회사 용마물산 1기 확정 시 제출해야 될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만드시오. 에이, 모르겠지만 일단 메뉴를 열어놓는 것부터 출발합시다. 대손세 공제 신고서 해봤자 3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회계 처리 앞에 모든 일반 전표부터 매입 매출 전표 한 문제당 몇 점씩이에요, 문제다. 3점이에요. 자, 이 3점이나 대손세액 신고서 만드는 문제나 배점은 똑같아요. 어려우면 과감하게 하나 틀리세요. 분개 하나 못하는 거랑 똑같아, 점수가. 대신 얘는 맞춰야지. 7점짜리. 이거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쵸? 신고서 만드는 문제. 가산세도 그다지 어렵지 않고. 대손세액은 하면 안 어려운데 처음에 이 연습을 이제 충분히 안 했다. 그러면 약간 불안불안하다. 그러면은 뭐 하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큰 의미를 가지지 않으셔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1기 확정입니다. 그러면 4월부터 6월 딱 열어놓고 얘는 공제가 되냐 공제가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게 결국은 핵심인 거야. 다 되면 뭐 문제 안 내죠. 근데 안 되니까 문제를 내는 거죠. 자, 한 개씩 쏟아 볼게요. 2021년도 1기입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 6월 신고하는 거예요. 21년도. 자, 첫 번째 받으러음. 거래는 2020년이고요. 부가세 포함해서 770이래요. 근데 부도가 난 게 10월 30일이었대. 2020년. 그러면 2020년 10월 31일 이후에 몇 개월 경과돼야지 대손세 공제 받을 수 있냐면 6개월 경과돼야 되죠. 그럼 10월 말일부터니까 11월 말일, 12월 말일, 그러고 나서 1, 2, 3, 4. 와, 딱 이 기간 안에 6개월이 교류됐고 이 기간에 속하는 확정신고 때 얘를 딱 공제받을 수 있네. 딱 공제가 되네요. 자, 오케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자, 외상매출금이 2020년도 5월 31일자고요. 550이고요. 거래처가 얘래. 근데 2021년도 4월 1일에 법원으로부터 파산 확정 판결을 받았대요. 파산이라는 말 자체는 그냥 완벽한 대손 사유입니다. 근데 언제 했냐면 2021년도 4월에 일어났대요. 딱 일어났네. 요때 딱. 얘도 그러면 대손세 공제 가능? 동그라미. 세 번째. 자, 미수금은 부가세가 있으면 미수금도 대손세 공제 받는 거야. 대손세 공제 받을 때의 특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된 재화나 용역이 거래가 된 그 채권에 대해서, 그 채권 중에는 제품 팔고 부가세가 있는데 어음을 받았을 때, 제품 팔고 부가세 있는데 외상 거래했을 때, 기계 팔고 부가세가 있는데 외상이었을 때, 그러면 과목은 미수금. 거래일자는 19년도 88 거래처. 자, 2021년도 5월 9일에 대손 처리한대요. 들어갈 수 있죠? 뒤에 뭐가 써 있으니까 봐야죠. 해당 법인이 채무자 재산에 대해서 아유, 저당권이 있대. 권리가 있네. 일부라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네요. 그러면 대손 처리는 못해요. 못하는 거야, 그냥. 그 두 개만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있는 것이네요. 어음이 오히려 이제 공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 대손 확정일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우리 대손 확정된 날짜는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도가 발생된 날짜가 10월 말일이죠. 11월 말일. 딱딱 끊으면은 11월 말일. 그 다음에 12월 말일, 1월 말일, 2월 말일, 3월 말일, 4월 말일. 4월 말일인데 우리가 지금 2월 달이 하루가 이제 윤년이 아니어도 28일까지밖에 없으니까 이게 대손 확정일자를 정확하게 날짜를 찾는 건 사실은 좀 어려운 일이기는 해요. 그래서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을 잘 카운트하셔 찾으셔야 되고요. 날짜를 일자별로 쭉쭉쭉쭉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4월 말일이 아니라 아마 이제 5월 1일이 될 거예요. 6개월 카운트를 하면은 이렇게 건너서 10월 31일로부터 이제 한 카운트를 치면서 가는 거니까. 그래서 2021년도 5월 1일에 대손이 확정된 토탈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77이고요. 대손세액은 그 안에 70만 원이 계산이 되고, 거래처는 조회해서 걸어주시고,
사유는 6개월이 경과된 부도나 너음 5번 체크. 아래는 자동 반영. 다시 저 아래쪽에 내려가시고 대손이 확정된 날짜가 아예 2021년도 0401. 거래처 해당하는 부가세 포함한 금액은 550. 거래처는 비하. 그리고 내용은 파산 1번 체크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손세 공제를 잘 매칭시켜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도가 발생된 날짜가 10월 31일이 되니까 부도가 발생된 날로부터 라고 하니까 아마도 이제 1일로 카운트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 11월 1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12월 1일,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월 말, 6개월 경과 이런 식으로 자, 저장하고 나가시면 한 문제 정답. 대손이 작년에 시험 문제가 나왔었네요. 자, 두 번째 문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거고요. 2기 확정 신고서를 만들어 봅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2기 확정 그러면 10월부터 12월 자 매출 자료부터 쭉 넣을게요. 많이 해보니까 어떠세요? 1번 같은 경우는 무조건 1번이죠. 843 땡땡 부가세 별도 전자세금 계산서. 두 번째, 자, 우리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건별로 매출로 신고하는 거였고 이 금액의 10%를 매출세액으로 납부하는 거였는데 간주임대료, 간주공급, 증빙 없는 매출, 증빙 없는 공급가액 다 4번으로 들어가는 거지. 간주임대료. 자, 간주임대료 금액 619045가 4번에 반영되면 알아서 그 금액의 10%가 붙죠. 자, 간주임대료 여기서 기억이 약간 아리까리 하시면 얼른 간주임대료 공부하셔야 돼. 그래야 정확하게 한번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해가 되시면 너무 다행이고 얘기는 약간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강의 더 이상 듣지 마시고 그냥 꺼버리고 얼른 가서 간주임대료 건별 매출 넣어서 이 자리에 반영됐던 거 그거 잘 한번 보시고 얘는 그 모든 과정을 알고 있으면 직접 넣어봐라. 그런 식의 문제인 거예요. 자, 직수출이래요. 뭐 대금이 어떻게 들어왔든 뭔 상관입니까? 세무는 4,500만 원이 6번에 들어가는 것만 알면 되지. 자, 매출 끝났고요. 자, 매입을 가볼까요? 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장치 2억 3,500에 2,350이래요. 특별하게 여기에다가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고 써주긴 해야 되는데 그치? 그치만 그 말이 없어도 우리는 그걸 암묵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면 11번으로 들어가는 숫자네요. 235 땡땡 235 땡땡 땡땡땡 이렇게 부가세까지 같이. 두 번째 제조와 관련된 원재료를 매입했대요. 4억 5천에 4,500. 근데 원재료 매입액에는 지연 수치된 공급가액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지연 수치라고 할지라도 가산세는 내지만 매입세 공제는 받는 거잖아. 가산세를 내는데 매입세액을 공제 안 해줘? 그럼 뭐하러 가산세를 내요? 신고 안 하지. 신고하는 이유는 신고를 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나마 조금이니까 가산세를 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원재료 매입은 우리 10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지연 수치는 잠시 두었다가 가산세를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자료를 보니까 법인이 있구나. 놓칠 뻔했네. 법인 신용카드 수취했고요. 일반 매입으로 공제가 되는 게 900에 90이래요. 자, 신용카드 여기죠. 일반 매입이래요. 그러면 41번 난에 900 넣고 90 쟁여주고요. 자, 매입을 일단 다 넣습니다. 지연 수치는 동그라미 표시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자료 2021년도 2기 예정 신고 때 미완급 받은 세액 여기. 자, 미완급 받은 세액 1350 있었대요. 난 까고 냅니다 이거죠. 나는 제하고 내겠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종이세금 계산서로 과세로 매입한 게 있었는데 예정신고 때 누락했었대요. 자, 예정신고 때 누락한 거 우리 매입 과세 매입액 자 이쪽에 가시고요. 세금 계산서 매입액란에 1,000만원에 100만원 손으로 매입세액까지 완벽하게 잘 집어넣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불려오는 자료가 있으면 무시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불러오는 자료도 없었고요. 직접 넣었죠. 자, 세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가정하에 전자신고 세액 공제는 생략한대. 생략할래. 전자신고 세액 공제 안 넣는데요. 그럼 안 넣어요. 없네요.
두 번째, 마지막에 기타 등등의 부속 서류는 생략하예요. 생략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우리가 넣어야 될 거는 딱 하나 남았네요. 뭐가 남았냐면 가산세. 자, 가산세가 아까 지연수치 요 부분이요. 요 부분. 어머, 이거 뭐야? 자, 가산세 메뉴를 누르시고 들어가 볼까요? 가산세 짠 이렇게 누르고요. 자, 이 중에 여기밖에 없죠. 뭐 지연수치 딱 써 있죠. 자, 0.5인데요. 여기 앞에 들어가는 금액은 공급가액이죠. 2천만 원에 0.5%딱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납부해야 될 전체 부가가치세가 561 904원이 나왔다면 잘 하신 거예요. 저장, 내 안에 저장 됐어요. 자, 그러면 결산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결산 5문제 중에서 1번 느낌상 성급비용 아유 됐어. 소동. 단기매매 A 수동. 외화 A 수동. 법인세 A 자동. 감가상각 자동 됐네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감가상각은 감가상각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래 놓고는 고정자산 등록은 생략한대. 그럼 자료는 준 거고 감가상각 계산해가지고 결산에 반영하시오 이 얘기죠.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 매출을 일반 전표 수동 결산을 열어볼게요. 12월 31일자. 자, 이번 연도 3월 1일에 영업부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200일에 한 달에 100만원 나왔죠? 일시에 납입하고요. 성급비용 잡았대요. 기말분기하래요. 여러분 성급비용은 다 차기에 해당하는 보험료라고 인식한 거죠. 근데 이 중에 차기 보험료는 2달치 뿐이잖아. 그럼 나머지 10개월은 단기 보험료죠. 그러면 기말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급비용을 잡아놨으니 성급비용이 아닌 금액을 보험료로 대체시키는 분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성급비용을 먼저 죽이면 얼마를 죽이면 돼요? 월 100, 10개월치가 단기 보험료. 그러면 1000만 원은 성급비용이 아니에요. 뭐예요? 단기 보험료입니다. 판관비죠. 그러니까 800번대. 영업부 건물이니까 800번대 보험료로. 어때요? 성급비용 많이 하다 보면 되게 익숙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분계가 대부분 정형화돼 있죠. 이거 아니면 저거잖아요. 괜찮게 하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성급비용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많이 느끼셔서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아 그래 보험료 잡았어? 그럼 보험료가 아닌 게 얼마지? 그걸 죽여야지. 성급비용 잡았어? 성급비용 아닌 게 얼마야? 그걸 죽이는 거지. 그리고 원래 가야 될 계정 과목으로 딱 그만큼 적당하게 대체시켜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래요. 취득은 2020년에 있고요. 전년도 말에 주당 시가가 10만 5천 원이고 이번 연도 주당 시가가 11만 5천 원이네. 단기 매매 증권은 전년도에 기말에 평가한 게 그대로 장부에 있을 거고 기타 포괄도 아니고 그러면 얘와 얘의 차이 나는 금액은 10,000원이고요. 1000주를 곱하면 1000만 원만큼 또 증가시켜주면 되겠네. 주가가 오르네요 계속. 아 이거 못 팔겠는데. 가슴이 떨려서. 자, 단기 매매 증권으로 1000만 원 잡고 전년도 시가랑 비교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취득했을 때 원래 얼마 주고 샀습니다 라고 알려줘도 필요 없지. 취득했을 때 얼마 주고 샀든 전년도 기말에 시가로 평가했기 때문에 장부는 시가가 남아있는 거니까 그걸 안 줬을 뿐인 거야 지금.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그래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를 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내년에 팔을 때 확 떨어지면 눈물 나겠지만. 자, 3번 문제. 외화장기 차입금 ABC 은행 6,500, 외화는 5만 불. 그런데 결산일 환율 1,200원. 분계. 짧게 얘기했네. 그러면 외화장기 차입금이 계정 과목에 외화가 붙어 있는 건지 외화가 없는 그냥 장기 차입금인지 나는 알 수가 없으니까 저는 거래처 원장을 한번 의심을 가지고 열어서 외화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쩐지 대부분 이렇게 딱 나오면 외화라는 계정 과목을 구체적으로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6,500은 현재 외화장기 차입금에 걸려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지금 차입금에 대한 원화 금액이 6,5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이날의 환율을 대략 지레 짐작을 할 수는 있잖아. 그쵸? 6,500만 원 나누기 5만 불. 1,300원이었네요. 그쵸? 1달러당 환율이. 그러면 1,300원이었던 환율이 아니 뭐 그냥 아주 쉽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5만 불이었다. 그때 1,300원이다.
오늘은 1200원이다. 환율이 떨어졌네요. 100원씩. 5만 불이. 그래서 500만원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시 원화가 6,500만 원이었는데 외화 5만 불이 1,200원 곱하면 6,000 되는 거죠. 그럼 500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든 내가 알고 싶은 숫자를 알아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장기 차입금의 원화 금액이 감소하면 갚을 돈의 감소는 나에겐 이득인 거죠. 차입금이 감소하니까. 차입금 감소. 차변에 무슨 차입금이냐면 외화 장기 차입금. ABC은행 500만 원은 차입금 감소. 그리고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으로 처리. 이렇게 외화 평가 문제도 진짜 뭐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쵸? 자, 법인세는 뭐 눈 감고 푸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눈을 떠야 되니까 딱 뜨고 결산 자료. 눈이 얼마나 아픈지 여러분 눈 아프죠? 눈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이거 의미 없는 일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잔소리. 너무 조그맣게 출력해가지고 책 보지 마시고. 눈은 금방 가요. 저도 옛날에 정말 작게 막 9포인트를 또 2페이지 쪼개가지고 우리 조그맣게 글씨 보고 막 이러다가 그것도 몇 년 안 됐는데 요즘에는 아우 절대 못합니다. 눈이 맛이 갔어요. 눈 조심하세요. 자, 4번 문제 풉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대체를 가볼게요. 자, 쭉 가요. 법인세는 맨 마지막 끄트머리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일단 600과 50 먼저 납부한 선납세금 맞네요. 그럼 선납세금 대체를 그대로 그 금액을 반영해주면 스스로 선납세금 대체가 되고요. 자, 추가 계상액 법인세는 2천만 원인데 여기서 법인세는 지방소득세를 언제나 포함해요. 이렇게 포함해서 주면 아무런 문제 없고요. 자, 미친 문제. 지방소득세 별도라고 가끔 아니야. 100번에 한 번 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의 10%인 200을 나보고 같이 포함해서 넣으라는 그런 형식의 아주 그냥 양아치 같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럴 리 없고 지금까지 그런 문제 없었죠. 그렇게 안 내요. 안 내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이렇게 뭐 문제 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해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그걸 잘 생각해 보자. 꼼꼼하게 읽는다. 그런 얘기예요. 1350을 넣어서 2000 만들고 결산 돌리고 한 개 더하고 감가상각. 기말연재 보유하고 있는 거 감가상각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 감가상각 요거 금액 한번 계산해 볼까요? 뭐 어려운 감가상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방법은 정률법이고요. 취득을 이번 연도에 한 거예요. 지금 이번 연도. 그럼 3천만 원에서 정률법은 맨 처음에 할 때는 누계획이 없으니까 빵. 네, 곱하기 정률 상각률이 0.451 하시면 이제 금액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1353만 원이 나와요. 근데 얘를 1년 동안 사용한 게 아니라 이번 연도 9월부터 사용했으니까 이 중에 9, 10, 11, 12 4개월 이 중에 4개월만 감가상각에 반영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51만원. 아시겠죠? 자, 이 문제를 낸 사람의 의도를 아시겠죠? 계산해보라고. 네가 계산하는 걸 보겠다. 이런 뜻인 거야. 451만원. 얘는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니까요. 쭉 올려서 원가 코드가 있는 기계장치 감가에 원가 코드를 요걸 보셔도 돼. 코드를 보셔도 되고 판관비 위쪽에 있는 게 원가인 거고 기계장치에 커서 놓으시고 451만원. 다 됐나요? 그러면 법인세하고 감가상각이랑 두 개를 결산에 수행하셨고요. 전표 추가 버튼 눌러서 전표가 일반 전표에 있어야 정답이 되는 거야. 자, 일반 전표를 조회하신 다음에 위에 상단 부분에 조회 버튼 누르시고요. 법인세가 미지급 세금으로 걸렸고 선납세금이 법인세로 대체가 된 게 있는지 확인하시고 지금 기계장치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저기 위에 있을 거예요. 여기. 요쯤에 있네. 저 원가 코드는 저 위쪽에 별도로 이렇게 순서대로 분기가 돼서 저 위에 붙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산까지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원천징수 문제를 좀 볼까요? 자, 다음의 자료를 보고 이번 경우는 급여가 아니라 이제 사원 등록이네요. 거주자인 사무직 박민혜 여성 입사일자 이번 연도 8월
국내 근무 107번. 부양가족을 모두 다 부양가족 명세에다가 등록하고 세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제 여부를 정확하게 입력하래요. 본인, 부양가족의 소득은 다음의 소득, 주어진 소득이 모두고요. 전부고요. 주민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보래요. 대신 기본공제가 대상자가 되지 않는 경우는 기본공제 여부에서 부 표시하래요. 입력을 안 하면 틀리는 거죠. 입력은 하되 여부를 체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사원 등록을 열어야 되겠네요. 원천징수 사원 등록. 어디로 갔어? 여기로 갔네. 사원 등록. 사원 등록을 직접 하는 거네? 없네요. 그쵸? 아, 얘는 등록하는 거네. 해봅시다. 자, 107번으로 박민혜 넣어주시고요. 주민번호는 요 아래쪽에 있나 보다. 그치? 아래쪽에 761003 2549756 입사일자 2021년도 8월 1일 쭉 가시고 거주자까지 틀린 거 없고요. 사무직이니까 넣을 거 없고 보수월액을 입력하라는 건 아니죠. 자, 끝. 여기까지 끝. 그러면 더 추가 사항이 없으면 오른쪽 넘어갑니다. 부양가족. 자, 부양가족 넘어가서 이제 한 사람당 하나씩 내용들을 조금 볼게요. 자, 박민혜는 어떤 상태인지를 볼게요. 여성이고요. 두 번째, 배우자가 있는지를 봅시다. 아, 배우자가 있어.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가 있고 없고가 이게 그게 아니라 여성 근로자 중에 배우자가 이게 있잖아요. 배우자가 있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있으면 얘밖에 못 받잖아. 그치? 근데 배우자가 없으면 만약에 배우자가 없는데 자녀가 있어. 그러면 비싼 걸 받을 수도 있잖아. 비싸다는 얘기는 100이지만 이거든 둘 중에 볼 수 있잖아. 근데 배우자가 있다는 얘기는 순간 얘는 아니지. 배우자가 있는 게 뭐 나쁘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 그러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진짜 받으려면 연간 종합소득 금액이 3천 이하여야 되는데 3천 이하이고 말고 하겠네. 그치? 총 급여가 뭐 3천이 안 되는데 소득 금액은 당연히 3천 이하겠죠. 자, 그럼 부녀자 받고 갑시다. 부녀자 체크. 자, 본인 부녀자 체크. 자, 본인 건 끝.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자, 고놈의 배우자를 넣읍시다. 고놈의 배우자. 왜 있어가지고, 그쵸? 김영광. 주민번호. 우와. 어려. 연하였어? 대박. 41세. 자, 이 배우자는 우리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될까요? 못 되네요. 양도소득 금액이 500이네요. 양도소득 금액. 무조건 100만원 초과하면 X. 양도소득 금액 때문에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안 돼요. 부. 이때 부. 없어. 부. 이렇게. 없고, 부. 그 다음, 본인의 아버지, 박민혜의 아버지. 그럼 소득자의 직계존속이죠. 1번. 48124 187098 73세네요. 자, 여기 보니까 소득은 없어요. 근데 미국 거주래. 우리가 미국에 거주한다는 말은 집이 없어서 주거 형편이 좀 불가능해서 시골에 거주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 미국 거주는 야, 외국에서 사는 건데 무슨 형편이냐? 됐다, 야. 공제 불가. 부. 소득이 없어도 나이가 많아도 미국 거주야 X. 부. 그러면 아무것도 못 받고 넘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김예슬 자녀네요. 존속이죠? 존속이 된다. 직계 비속이죠. 비속. 김예슬 030505 4186 455 18살이네. 미국 유학 중입니다. 소득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죠? 자녀는 미국 유학 당연히 가는 거고요. 그럼 20세 이하라는 걸 딱 걸고 특별한 건 없지만 7세 이상 20세 이하. 그래서 자녀세 공제 동그라미. 됐죠? 자녀세 공제 자동으로 걸렸어요. 자, 다시 그 밑에 칸으로 내려와서 아들 겁시다. 아들. 똑같이 직계 비속으로요. 061214 3143 578 15세. 특별한 거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20세 이하와 동시에 자녀세 공제. 둘 다 똑같이 동그라미. 자, 마지막 박민호. 오빠네. 오빠도 살아? 대박 사건. 형제자매. 6번 것이고 박민호.
740112-1549-722 47세. 오빠 47세. 나이에서 무조건 걸리죠? 그치만 장애인이야 받을 수 있잖아. 장애는 없어. 퇴직소득 금액이 90이야. 그래도 안 돼. 나이에서 걸렸으니까. 그래서 오빠 그러면 아무것도 공제 불가. 됐네요. 자, 오빠는 장애인이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퇴직소득 금액이 100이 안 되거든요. 퇴직소득 금액이 90이기 때문에 장애인이었다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나이에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대상자고요. 지금 문제 푸신 것처럼 공제가 되고 공제가 안 되는 것들을 골라서 입력하실 때 기본공제 여부에서 부표시하라고 할 때는 반드시 부표시하시면서 가시는 거고, 사실은 부표시하면서 입력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니까 그렇게 충분히 잘 하시면 되겠고, 지금 여기서 이 여성이, 박민의 여성이 이 집에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가 혹시 명시가 안 돼 있지 않나요? 그쵸? 있구나. 여기 세대주. 여기 세대주에서 여기 세대주가 걸린 거예요. 만약에 박민혜가 세대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반드시 여기서 박민혜를 세대원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야. 세대주고 세대원인 게 어디서 큰 차이가 있냐면, 우리 연말정산 같은 거 받을 때 청약저축 이런 거는 세대주인 경우만 공제를 받기 때문에 세대주, 세대원을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뒤에 연말정산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잘 보시고 걸어주시면 되겠어요. 세대주까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연말정산 문제를 볼까요? 자, 강호성의 2021년도 연말정산 자료래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월세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래요. 자, 연말정산 메뉴를 누르시고 열어서, 자, 이 메뉴를 만들라는 거죠. 근데 아래쪽에 부양가족에 대한 현황을 줬어요. 모두 동거 중이고요. 뭔가 자료를 줬습니다. 이걸 등록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의 문제는 사원 등록에서 수정하시오 이런 건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등록은 돼 있겠죠. 자, 강호성을 불러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제 걱정은 부양가족을 누르는데 이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정상인데, 만약에 입력되어 있지 않은데 여러분에게 이 자료를 주고 위에 부양가족 현황을 수정하거나 등록하라는 지문이 없으면 굳이 여러분이 등록을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하라는 것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보라고 이렇게 그 연말정산 할 때마다 이걸 열어서 볼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화면에다가 이렇게 띄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서 공제 여부를 판단하라고 준 거예요. 자, 보면은 본인부터 좀 볼게요. 본인은 근로소득자, 뭐 당연한 거고, 집이 없고요, 세대주고요, 총급여가 6천이래요. 자, 이걸 봤을 때 여러분이 머릿속에 뭔가 떠올릴 건, 일단 총급여가 7천 이하지. 그럼 주택과 관련된 모든 공제 다 받을 수 있죠. 웬만한 건 다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인 거야. 됐어. 그 다음 아버지는 소득 금액이 넘어서 공제가 안 됐어요. 나머지는요, 일용 근로소득 없는 거죠. 장애인이래요. 그러니까 59세지만 기본공제를 받았겠죠. 장애인인 경우는 연령이 제한이 없으니까. 배우자는 소득 없으면 당연히 받고요. 나머지 모든 부양가족은 다 소득이 없는데, 안윤석, 처남이야? 차남인 줄 알았습니다. 자, 처남이에요. 형제자매죠. 배우자의 형제자매. 21살이네. 공제가 안 되겠죠? 20살 이하거나 60세 이상이거나 그래야 되니까. 형제자매는 X였어. 대학생이니까 대학교 교육비는 처남의 교육비도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진짜 이게 끝도 없습니다. 11살, 5살 전혀 문제 없죠. 다 봤어요. 일단 쭉 훑어보고 다 같이 살고 있고, 자, 부양가족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항목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볼게요. 자, 보험료부터 짠 띄워놓고, 이게 조그맣게 창이 열리면 크게 열어. 이렇게 크게 쫙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니까. 자, 보험료부터 좀 볼게요. 둘 다 보장성이래요. 하나는 피보험자가 중요한 거죠. 계약자는 돈 많은 내가 했겠고, 피보험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야. 누구 거냐 보험료가. 강민철 거 하나, 강샘물 거 하나, 이제 두 개가 있네요. 자, 강민철하고 강샘물이 어떤 상태인지를 좀 봐야 돼. 요걸 봐도 되고, 아까 열었던 그 교재안에 있는 내용을 봐도 되고, 저는 요걸 볼게요. 자, 강민철이 누군지 보니까 아버지네요. 자, 아버지는 아까 기본공제가 안 됐죠. 소득이 많아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입력하는, 이렇게 보면서 가는 게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편해서 여러분은 교재를 보시고 하시면 돼요.
자, 강민철은 기본공제가 안 되는 자입니다. 아버지죠. 아버지는 기본공제가 안 돼. 기본공제가 안 되는 사람의 보장성 보험료는 절대 받을 수 없죠. 나이와 소득을 모두 다 충족했을 때만 받을 수 있죠. 자, 강샘물이 누군지 봅시다. 강샘물. 강샘물이 누구냐? 강샘물 자녀, 5살짜리의 자녀. 강샘물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이죠. 그럼 강샘물의 부양가족인 40만 원은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보험료 공제 가능한 금액은 40만 원 한 개만 반영되겠습니다. 자, 그럼 연말정산 임명기에 들어가시고 지우고 일반 보장성 보험료로 공제가 가능한 건 강샘물의 40만 원만 공제가 됩니다. 됐죠? 자, 이제 60만 원 제끼는 거 본 거예요. 두 번째, 의료비 공제. 일단 더블 클릭을 우리 의료비는요. 보세요. 의료비는 부양가족이 공제가 되든 공제가 안 되든 의료비는 연령 제한 없죠. 소득 제한 없어요. 그러면 의료비에서 늘 문제가 되는 건 한 개지. 이게 치료 목적이냐 증진 목적이냐 미용 목적이냐 치료 목적이냐 얼마만큼 초과했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 볼게요. 자, 의료비 어머니. 자, 더블 클릭. 근데 어머니가 누구냐는 중요하겠다. 자, 어머니. 아까 어머니 장애인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59세이지만 장애인이에요. 자, 해놓고. 자, 어머니 의료비. 보청기 구입비가 100만 원이고요. 그리고 한약. 질병 치료용이래. 이게 중요한 거야. 질병 치료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만약에 증진 목적이면 X예요. 근데 질병 치료기 때문에 그게 한약이든 양약이든 문제 없는 거죠. 그럼 어머니는 일단 장애인으로 늘 거예요. 그리고 100만 원과 50만 원 둘 다 가능하죠. 그럼 어머니 장애인 의료비로는 150만 원 전액 다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 배우자는 문제 없죠. 배우자는 어깨 수술했대요. 미용 성형 아니래요. 100만 원. 그리고 시력 보정용으로 안경 구입한 게 50 초과하지 않아요. 그럼 30만 원까지 전액 다 받을 수 있겠죠. 그럼 두 개 더해서 130만 원 전체를 일반 그 밖의 의료비로 공제를 받으면 되겠네요. 150, 130 둘 다 공제 가능. X 동그라미. 자, 지우고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교육비. 교육비가 아까 처남 있죠. 처남은 20세 이하가 아니어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는 없었지만 안윤석은 소득이 없잖아. 그치? 소득이 없으면 이 처남의 교육비는 존속만 안 되죠. 처남도 된단 말이야. 여기서 많이 헷갈려. 형제자매 교육비를 왜 해주냐? 왜 해주기는 해준다고 했으니까 해주는 거야. 단 존속만 안 된다. 존속만 죽인다. 그게 특징이죠. 그럼 처남의 대학교 교육비 공제 가능하죠? 자, 넣을게요. 대학생 1명 넣고요. 대학교 1명 400이면 충분하죠? 900까지가 한 사람의 한도니까. 자, 400만 원 공제됩니다. 받아놓고. 두 번째, 자녀. 초등학생 자녀 아까 있었죠? 초등학생 더블 클릭. 자, 그 초등학생 넣을 건데 체험학습비가 60이고요. 방과후 수업료가 30이래요. 근데 체험학습비는 한 사람당 한도가 30이었죠. 요거 한도 촉하하는 건 잘 쏙가내 주셔야 돼. 체험학습비는 60까지 나뉘어줘. 세법상 30이야. 방과후 수업 30 해줘. 두 개 더하면 자녀 강지의 일반적인 교육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건 60만 원으로 그러니까 체험학습비나 우리 또 교복구입비, 안경구입비는 한도를 내가 반영해서 입력하셔야 돼. 프로그램 그 기능 없다 그랬죠? 그러면 자녀는 일단 60 공제 받고요. 초등학생 말고요. 우리 자녀, 아까 유치원 다니는 자녀 있죠? 유치원 수업료가 240, 미술학원 수업료 30, 학원비가 가능한 대상자가 유일하게 샘물이는 미취학 아동. 그럼 미취학 아동은 240도 되고 30도 돼요. 두 개 더해서 270만 원. 어머, 내가 60을 초등학생을 여기다 넣었네요. 그쵸? 여기가 270이죠. 미취학 아동의 샘물이 교육비가 여기고 아까 초등학생이 여기로 들어가야 되지. 저처럼 하면 틀리는 거야. 초등학교 270, 미취학 아동, 취학 전 아동 270, 초중고에 초등학생 1명 60만 원, 나머지 대학생 1명 400 공제 받고 교육비 공제 됐고요. 그 다음에 기부금 더블 클릭. 자, 정치자금 기부금이 공제가 되는 대상자가 유일하게 본인이죠. 요건 본인이니까 정치자금 기부 공제 가능하네요. 자, 그러면 20 있네요. 자, 그럼 20이면
10만원까지는 10만원 이하에서 정치자금 정치자금 여기에요. 세액공제를 20에서 10만원까지는 이 자리에 넣어주시고 20만원이면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또 10만원이 있었던 거죠. 그 10만원 초과된 금액을 초과란에 만약에 30이면 이 자리가 20이 되겠죠. 얘가 40이면 30이 될 거고 10만원까지만 여기 10만원 이하란에 본인 거라서 공제가 되는 겁니다. 본인 거 아니면 정치자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받을 수 없었던 것. 자, 그러면 넣어볼게요. 자, 요 자리에다가 정치자금으로 1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고요. 그 10만원을 초과하는 그 동일한 10만원은 15% 정치자금을 법정기부금으로 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처남이 국군장병 위문군품으로 이제 기부했는데, 특이하죠? 근데 처남은 소득은 없어요. 나이만 걸린 거죠. 근데 기부금은 연령의 제한은 안 받아요. 그쵸? 소득에만 제한을 받아요. 그러면 처남의 기부금은 공제가 되냐 안 되냐 이거죠. 처남은요, 나이는 21세지만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기부금도 공제가 되는 거야. 이런 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가 모든 항목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기부금 그리고 각각의 교육비 항목별로 연령과 소득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를 판단했던 걸 한 번 더 계속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부금은 나이 제한은 없어요. 소득에는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부금의 안윤석은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국군장병 기부금은 어디로 공제가 되냐면 법정으로 공제가 되는 거죠. 여기 법정 당에 기부한 거니까 50만 원을 공제를 받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왜 공제가 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푸실 때 내가 답을 맞췄다. 그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 답을 맞췄는데 그게 왜 맞았지를 잘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왜 틀리지? 얘가 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이런 걸 잘 찾아내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지금 총급여가 6천이니까 월세에 대한 공제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죠? 집도 없다 그랬죠? 자, 월세와 관련된 공제를 좀 받겠습니다. 상대방 85제곱미터 이하 가능하죠? 자,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85제곱미터 이하를 충족하는 대상자일 때, 자, 임대인부터 쭉 넣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얘는 사업자네요. 그쵸? 147, 46. 요즘에 개인도 임대사업자 등록하죠. 유형은 아파트 84제곱미터. 개시일자가 2020년도 0701, 2022년도 0636. 그러면 1년 만땅 월세를 살고 있네요. 그쵸? 80만 원이고요. 2021년도 전체 납입액은 961에. 자, 엔터 치기 전에 한도가 얼마죠? 그쵸? 10%죠. 아니, 750이죠. 그러면 960이라는 월세 중에 일단 전체 한도는 750이고 750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액으로 공제해 주는데 월세는 7천 이하자는 10%가 맞고 단 5,500 이하자인 경우만 12% 해주죠. 이 사람은 5,500이 이하이진 않아. 그쵸? 그러니까 7천 이하에 해당되는 10% 세액을 자연스럽게 공제받은 거죠. 소득이 요 정도는 있어야 월세와 관련된 세액 공제를 전액을 온전히 공제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기출문제 푸실 때 넣는데 막 안 나오고 그랬던 이유는 세금이라는 게 없으니까 안 나왔던 거라 그랬잖아. 얘는 적정하게 부담했던 세액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자였던 거죠. 자, 월세 넣었고요. 자, 마지막에 공제받는 게 대부분 이제 마지막이 이 신용카드인 거예요.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은 모두 다 받는 거였고 월세는 월세 세액 공제가 아니면 작성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린 월세 세액 공제가 되는 자죠. 왜 돼요? 7천 이하자니까. 내용도 문제 없죠. 그러면 전혀 문제 없는 대상자였기 때문에 입력을 하는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공제가 되지 않는 자다. 7천 넘어간다. 그러면 입력을 했다. 그러면 틀린다. 이 얘기지. 무조건 넣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대상자일 때만 입력하는 거지. 아무나 입력하고 막 다 받으면 안 되잖아. 자, 이제 신용카드를 보겠습니다. 딱 열어놓고요. 하나씩 볼게요. 자, 신용카드 전체 지출된 금액이 2,500인데 이 중에 전통시장은 따로 넣고요. 대중교통 따로 넣고요. 회사 경비 사용한 200이 이 안에 있대. 자, 200은 빼야지. 그쵸? 자, 그럼 한 개씩 보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에다가 40을 먼저 넣어주시고요. 대중교통에다가 일단 60을 넣어요. 그러면 이 중에 100은 따로 받고
나머지 그러면 신용카드 진짜 공제가 되는 건 나머지는 원래 100을 제하면 2,400인데 이 중에 회사 경비 200을 빼고 나머지를 공제받아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신용카드로 공제가 되는 금액은 2,200만 공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신용카드 안에다가 2,200만 원만 추가로 넣어주시고요. 그냥 넣어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현금 영수증으로 지출된 금액이 중고차 구입, 요거 잠깐 지울게요. 이제 그러니까 다 했으니까 요거 지우고 다시 현금 영수증과 관련된 중고차 구입한 금액이 1,000이 있고 미술학원 수업료 30이 있대요. 아까 우리 학원 다녔던 거. 근데 학원비는 교육비, 이 자녀가 아까 그 초등학생 미취학 아동이었죠. 그 미취학 아동의 교육 학원비는 교육비에서도 받고 카드는 당연히 되고 얘는 문제 없어요. 얘는 받을 거예요. 문제는 얘인데 중고차 구입한 금액은 신규차가 아니고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든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하든 현금 영수증에 이번엔 중고차는 전체 결제한 구입액의 몇 퍼센트만 공제해줬죠. 10%라는 금액 한도 내에서만 공제해줬죠. 그러면 중고차 구입은 얼마만 입력을 하셔야 됩니까? 100을 입력해야 되는 거. 요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현금 영수증에다가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0과 30이라는 의미예요. 도합 130이 현금 영수증으로 공제가 가능한 금액이다는 걸 잘 구분하시는 거죠. 현금 영수증은 따로따로 들어갈 건 없고 전체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1,000만 원은 안 해줘. 130만 원. 모두 다 신용카드는 내가 쓴 거였대요. 그럼 전혀 문제 없이 내가 쓴 거니까 다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2,200은 일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은 1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60 해서 2,430만 원 이렇게 공제를 받으셨습니다. 많이 받았네요.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셔서 전체 메뉴를 조금 이렇게 또 보는 거야. 이따 답안지랑 확인하실 때 신용카드가 토탈이 맞는지, 그리고 오른쪽에 보험료와 관련된 금액이 맞는지 280, 730, 얘 70, 10, 그리고 법정기부금 50, 그리고 월세와 관련된 부담액이 960인데 전체 한도는 750까지 해서 이제 세액 공제를 전액을 다 받았죠. 이게 정답인데요. 지금 요 6천만 원의 강호성에 대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만 볼게요. 이게 시험은 끝났어요. 문제는 끝났고 저장하고 나오시면 돼. 저장이라는 거 안 누르셔도 돼. 그냥 나가면 저장돼요. 끝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언급을 해드릴게요. 앞부분까지는 소득이 너무 적어서 얘기할 게 없었어요. 자, 6천 정도가 된다. 부양가족이 적지 않죠, 생각보다. 부양가족이 꽤 있어요. 기본공제 대상자들도 꽤 있고요. 장애인 공제도 받고요. 자녀세액 공제도 받아요. 그러면 꽤 인적공제를 많이 받는 편이죠. 꽤. 요즘에 뭐 부양가족 진짜 뭐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6천 중에 근로소득공제 일단 산식에 의한 공제 1,200 정도밖에 못 받아요. 소득금액은 4,700 나왔어요. 본인 공제 받고요. 배우자 받고요. 부양가족이 3명이나 있죠. 450. 한 인당 150. 거기다가 장애인 200 받았어요. 1년 동안 국민연금 낸 거 다 받았고요. 건강보험료 받았죠. 고용보험도 받았어요. 주택 관련 저축이나 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없었어요. 대신 월세를 사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 신용카드 꽤 많이 썼죠. 이거면 2,400 써서 184만 원 소득공제 받은 거예요. 쭉 갔더니 과표가 이렇게 많이 받아도 과표는 여전히 3,000이고 3,000이면은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6%는 1,200까지 붙고 나머지 초과된 금액은 15% 붙은 거야. 산출세액이 지금 350이 나왔습니다. 산출세액이 높고 급여가 높으면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도 꽤 많이 해주지 않아요. 해봤자 맥시멈 66만 원에 걸린 거고요. 앞부분에서 20세 이하의 자녀 중에 7세 이상부터 20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녀가 한 명밖에 없었죠. 15만 원 세액 공제 받은 거예요. 적지 않아요. 거기다가 보장성 보험료가 좀 작았죠. 받았고요. 장애인 전용 없었고요. 그리고 의료비 공제 받았고요. 교육비 공제 받았고요. 이렇게 기부금도 꽤 있었죠. 거기다가 마지막에 월세까지 크게 받은 거죠. 75만 원 세액 공제 받은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결국은 납부되는 세금은 47만 원, 엄청 떨어진 거지. 근데 미리 낸 세금이 400 얼마야? 환급 받았죠. 370. 누군가의 월급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370만 원 전체 환급 받고 연말정산 터는 거죠. 이런 식의.
여기서 뭐 하나만 훅 들어가면 결정세액은 빵원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들어가냐? 장애인 보험료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이 신용카드 전체 금액이 조금 더 들어간다거나 한도를 아직도 미달했으니까 300까지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받으면 세금은 빵원 될 수 있어요. 결정세액이 빵이면 1년 동안 420만 원 미리 낸 세금 다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전체 금액을. 이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은 혜택을 진짜 많이 받아요. 세금을 내게끔 있는 편이라서 미리 낸 세금이 있는 편이라서 꽤 많이 받는 편인 거죠. 아래쪽에 그 실효세율이라고 적혀있는 0.8이 뭐냐면 결국 이 사람은 총 급여에 0.8 정도의 세금을 내는 것과 결국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공제 같은 것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기출문제 중에서 요 데이터가 가장 우리가 무언가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좋아서 이런저런 나머지 자질구레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기출문제 풀이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